안녕하세요. 이병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평을 진행을 해볼 텐데 올해 전체적인 이제 시험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계학 1부, 2부 쪽이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꽈락자가 많이 나와서 올해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냈다. 근데 작년에 세법학은 쉬웠잖아요. 물론 쉬웠다 그러지만 꽈락자 따져보면 반 정도는 꽈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도에는 좀 상대적으로는 수월했었는데 올해는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법학이 어렵고 사실 저는 강의를 오래 진행하다 보니 이게 21년도에 우리가 채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약간 이제 뭐 출제 어떤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채점의 논란을 좀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론형 문제로 완전히 가버렸죠. 그래서 판례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작년에 판례가 조금 이제 등장했었고 올해는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 이전으로 그래서 세법학 일부 쪽은 이제 대다수가 다 판례, 2부 쪽은 이제 이론인데 지방사고 조특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점수 맞기가 용이하지 않다가 원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최근의 경향을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어렵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특법은 이거는 전혀 채점하지 않겠다. 아예 모르는 걸 물어봐야지.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돼 버렸고요. 지방세도 다들 취득세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등록료세가 나와버려서 물론 이제 그게 일부가 나온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등록료세 규정을 물어봐 버렸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근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뒤통수 맞은 느낌, 배신감을 좀 느끼는. 근데 그게 원래 이랬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이렇게 변해가는 거냐? 다시 이제 원상복구돼서 내년도도 계속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건 미지수죠.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나름대로 이제 판례형 문제에서 답안 채점 관련해서 이제 논란거리가 좀 없게 만드는 노력을 약간 가미하면서 이제 이렇게 판례형으로 좀 바꾸려는 의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부할 때는 판례도 조금씩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과거에 판례형 위주로만 나왔던 시절에도 어떻게 우리가 판례를 다 쫓아서 공부합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론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되 판례는 좀 더 살펴보는 걸로. 그래서 판례형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답안 작성의 어떤 요령 같은 것도 좀 터득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이제 공부 방법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판례를 다 쫓아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책 작업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판례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쓸세에도 집어넣고 알기 쉬운 세법학에도 집어넣고 하려는 이제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쪽에 니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 시험은 세법학은 꽈락을 면한 꽈락을 면한 사람들은 붙을 수 있다. 올해 시험 전체적으로 점수 평균 점수 이게 아니라 꽈락 면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세법학 2부 쪽이 1부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꽈락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2부 쪽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부가가세와 개별 소비세의 점수를 좀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꽈락을 좀 면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점수가 나는 잘 썼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점수를 다 맞을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21년도에 잣대를 가지고 칼채점을 해버리면 이건 꽈락자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꽈락을 면한 사람들은 거의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문제 좀 보면서 강평을 진행을 할 텐데요. 1부 쪽 강평을 먼저 좀 진행하고 2부 쪽은 좀 양은 작지만 2부 쪽 좀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부 쪽에 이제 국기부터 보실까요? 1부 쪽은 판례죠, 다 판례요. 그래서 1부의 국기가 기본적으로 뭐 제척 기간 등등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 뭐 사례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기본적인 얘기고 사례를 주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병헌 씨 이제 해서 그 장남 해가지고 이제 그 세모그룹이라고 이제 있었던 그 내용의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판례 내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갑이 있고요.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을이 있고요. 을의 친자라고 하네요. 친자. 그러니까 뭐 회사에 관계된 자는 아닌가 봐. 그냥 대표이사의 친자인 갑이 이 A라는 회사에 상표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지배 경영하고 있는 을과 공모해 가지고요.
장부도 조작했습니다. 조작해가지고요. 상표권 사용 대가로 이제 돈을 받은 거 명목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횡령이라고 해요. 횡령. 돈을 횡령해 간 거죠, 그죠? 이렇게 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추징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 건데 얘가 특이하게도 이제 신고를 했대요. 사업수로 신고를 했대요. 자, 근데 이게 부당사회출 개념이 되고 해서 횡령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이사의 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기타이자가 돼서 기타 소득이 맞다라고 해서 일단 뭐 관할 지방청장이 이제 조사 거쳐가지고 변동 통지도 한 상태. 근데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 이게 나중에 재판까지 갔고 재판에서 상소심 진행 중이던 도중에 또 뭐 반환했다. 이건 나중에 경정청구 쪽에 물음에서 필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 판결이 떨어진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맞다 이건 이제 기타 소득이다라고 해서 사업소득 부인해 버리고 기타로 가서 재산 정해가지고 부가처분했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례였습니다. 자, 먼저 물어본 거는 그래도 우리가 숨통을 좀 틔워줬죠. 그래서 이제 제척 기간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 제척 기간의 취지 하고 그 기간별 유형 기본 간단한 내용을 써봐라. 배점 자체가 8점이니까 우리 제척 기간 뭐 원칙 예외 특례 뭐 다양하게 내용들 많이 우리 숙지하고 시험장 갔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본 거죠. 일단 취지 뭐 배점은 구분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취지는 2, 3점 정도는 될 겁니다. 그죠? 취지는 뭐죠? 밑에 해설 볼게요. 자, 이 제척 기간은 부가권의 유효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이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천년만년 두게 되면 이 권리관계, 조세 법률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조속하게 안정을 짓게 마무리 짓자라고 해서 부가권에 대한 유효 기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쓰시면 좋겠죠. 근데 취지는 기본적인 키워드는 조세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뭐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이런 얘기가 키워드로 들어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척 기간 자체가 이 부가권의 유효 기간으로서 그게 만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만 들어갔으면 점수는 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별 유형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뭐 표현이 기간별 유형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표현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몇 년 정해놓은 것들 떠오르는 거. 또 장황하게 이어져 내용을 쓸까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역외거래라 상증세 관련된 제척 기간 등등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반 국세 관련해서 역외거래를 빼고 5년, 7년, 10년짜리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셨으면 점수는 기본으로 맞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사례에 접목시켜서 이제 제척 기간 관련해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볼 거냐? 아까 그 횡령이라고 했고 부당하게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 대금 받은 거를 이거를 요 행위로 볼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어떤 사례 판단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물음 1번 안에서 쪼개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이 제척 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에 관해 논하시오. 자, 연도가 2018년도 19년도일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2018년부터 19년 사이 요 사이에 요 연도치에 대한 거니까 지금 2025년도에 과세관청에서 이 5월 1일 날 마지막에 요 부가처분한 거는 요 연도마다 따져보면 제척 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면 만료 이후에 부가처분이 돼 버립니다. 근데 사기나 있다 부정행위 돼 버리면 10년이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인데 여러분 잘 쓰셨을 거예요. 자, 해답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이제 사기나 있다 부정한 행위로 볼 거냐 말 거냐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데 입금 산입 또는 송금 산입해서 해당 처분하는 것들을 만약에 안 한 거야. 이게 사기나 부정행위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업회계와 장부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제척 기한 자체가 5년짜리 사기나 부정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얘가 이제 여기 뭐 판례 내용들을 우리가 저도 이제 찾아보고 이제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세무회계와 그다음에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한 걸로 주장도 해보고 막 그랬지만 그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은닉행위, 뭐 어떤 부정행위가 수반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쓸세에도 외우고 막 했던 게 앞자 따서 외우고 막 했던 기억나십니까? 이거 고장은 전부라고 해서 이중장부, 거짓, 증빙 뭐 이런 것들 이거 고장은 전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난 대로 쓰신 다음에 근거 들고 제척 기한 10년이다라고 쓰셨으면 그것도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보시면 판단 근거 사기나 부정행위로 볼 거냐가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보면 은닉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횡령하고 등 한 행위는 그래서
이제 부가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길게 장기로 가져가주는 10년짜리 적용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부가권 행사를 통해서 찾아내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수반됐기 때문에 찾기 어려우니까 더 길게 가져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기 어렵다. 은닉 의도로 해서 횡령 등을 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시면 됐을 거예요. 그런 뭐 내용으로 쓰셨겠죠 다. 이건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좀 더 풍성하게 잘 들어서 설명하신 분들이 좀 더 점수를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이거 고장은 전부를 쓴다든가 이런 표현들 넣어가지고 이제 하신다든가 하시면 되고요. 또 찾기 어려운 정도니까 판례 내용 약간 좀 플러스 알파로 3번에 넣어놓은 거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제 보니까 결론적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왔고 1차조 지방청에서 했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얘 사업소 신고만 받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기탄데라고 해서 오류를 찾아내서 부가권 행사를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진 않았다는 거죠. 찾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납세자 입장에서 주장했던 것에 대한 반박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도 약간 플러스 알파로 넣으시면 더 좋았었고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사기나 부정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건 제적 기간 내에 10년이니까 내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연결해서 이게 이제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이죠. 자,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다 사유 같은 것도 외우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취지하고 사유를 물어봤으니까 또 숨통을 틔워준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부량이 좀 되신 분들이 잘 쓰였을 거예요. 일단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는 통상 경정 청구와 달리 이 통상 경정 청구는 최초에 납세무가 성립할 당시에 알 수 있었지만 얘가 그거를 반영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경정 청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후발적 사유는 그때는 몰랐던 거죠. 최초의 납세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그 과표라든가 세액을 구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그 산정 기초가 되는 어떤 행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처음에 성립 당시와 달라졌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더니 통상제적 기간이 만료가 돼버렸다. 그래서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만든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성립 후에 일정한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과거에 성립 당시의 과표와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발생했대요. 그럼 바로잡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잡게끔 하는 권리를 구제해주는 그런 거다. 권리 구제에 확대하려는 데 있다. 취지는 이렇게 내용을 반영해 쓰시면 전달만 되면 점수를 맞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취지 사유는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라고 했던 거잖아요. 노래 부르듯이 최초 신고 결정 경정의 근거가 되었던 거래나 행위라는 키워드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불복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르게 되었을 때 또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그에 대한 계약 해제권 행사라든가 부득이한 사유 해제 취소 이런 것들이 여기 니은에 있나요? 있죠? 해제권 행사, 부득이한 사유 해제 취소 이런 거 달달 외우셨으면 요거 정확히 쓰시고 나머지는 좀 더 얹어갖고 쓸 수 있는 거 뭐죠? 귀속에 대한 거라든가 뭐 상호합의라든가 이런 키워드 가지고 좀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유예 때 우리가 채점해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반영하셨으면 그래도 기본 점수는 맞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점수는 자세하게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쓴다. 뭐 그렇게는 우리 기대할 수 없고요. 전달만 할 수 있게 해서 내용을 다 완벽하게는 못 썼다 하더라도 내용 전달할 수 있게 쓰셨다면 그러면 점수를 맞았을 거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점수를 좀 주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었죠, 그죠? 기본 암기가 좀 돼 있고 약간의 이제 공부 안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의 차이, 그래서 공부 좀 했으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일단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판단에 들어가서 자, 갑이 2023년도 5월경에 A 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가져갔던 금원을 다시 반환을 했답니다. 이게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지. 이제 판례 내용을 좀 더 가미한 거죠. 이제 자, 이게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려면 최초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뭐랑 결부가 되냐면 여기 이제 법인세법 등에서 보시는 이제 이게 횡령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횡령. 이 횡령이라고 하는 거. 횡령도 하나의 사회유출인데요. 여러분이 사회유출된 금액을 회사에 만약에 회사가 뭐 반납을 하게 되면 반환하게 되면 그럼 사유출은 없는 거 됩니까? 없던 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사유출은 영원한 사유출이다. 다만 예외 하나가 유보특례가 있다 그랬어요. 유보특례. 그래서 수정신고 기한 내 다시 그거를 회수하고 수정신고 등을 마치면 그럼 빌려간 걸로 봐서 사유출되지 않게끔 하겠다. 그런 특례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시행령 요 내용이 이게 유보특례거든요. 그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보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한 번 사유출은 영원한 사유출입니다.
이걸 다시 회사에 돈을 내놓는다 그래서 사회 추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요 내용이 떠올라야 되는데 요 내용과 뭐랑 결부해서 판결의 내용들이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답에다가는 제가 실어놓은 게 판단 결과는 이제 결론적으로 후발적 경쟁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고요. 결론은 그래요. 근데 판단 근거라고 하는 것이 자, 후발적 사유 경쟁 청구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으로 권리 구제하려고 들어온 건 맞는데 그 사유를 엄격하게 문헌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 문헌적으로 거기 합당해야지만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걸로 일단 끌고 갔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선 사례에서 이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 횡령금 상당액이 사회로 유출됐다고 봐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이걸 다시 회사에 내놓는다고 해서 다시 반환한다고 해서 이게 사회 추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결론 끌고 갔습니다. 그 여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 등에 공부할 때 나오는 위법소득이 있었을 때 걔가 몰수되거나 추징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후발적 사유 경쟁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혹시 그걸로 끌고 갈까봐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는 게 판례 내용이 보시면 이걸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소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이 귀속이라는 거죠. 귀속. 자, 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그 귀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법인세법 등에 공부할 때 보시면은 이제 권리 확정이란 거 나오고 귀속이란 거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득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경정 청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법 소득이 몰수되고 추징되는 거는 위법 소득을 내놓는 거는 원래 처음에 예전에 2015년도에 판례가 뒤집어지기 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건 위법한 소득을 몰수되고 추징되는 거는 위법 소득을 박탈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형벌이다. 위법 소득은 그대로 상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근데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야 이거는 박탈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위법 소득을 뺏어버린 거다. 그래서 소득이 상실될 가능성이 현실화된 거다. 즉 소득이 상실됐으니까 그 소득은 없는 거니까 다시 경정 청구 가능해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얘가 지금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얘는 횡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횡령 금액을 반환하는 게 예정된 겁니까? 그건 단정할 수 없잖아요. 위법 소득은 걸려갖고 몰수에 추징되는 건 당연히 예정되는 사항이고요. 얘는 상실되는 게 명확하죠. 자, 그런데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내놓는다? 당연히 어떤 최고 경영자나 어떤 공모해 갖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반환할 거다라는 걸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그 내용을 조금 참고 삼아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답안지 작성할 때 이거 써라 이런 거 아니라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내용에 쭉 흘러가는 거 보시면 여기 특히라고 돼 있는 거 좀 보시면 자 특히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회에 출한 횡령금의 경우라면 그 피해본 법인의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몰수나 추징이라고 하는 거는 100% 다 몰수되고 추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시금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에 붙어 있는 상실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실될 거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위법 소득의 몰수 추징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위법 소득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재판에 이르러서 그 피해 법인의 돈을 다시 반환해 놓은 거는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양형상의 어떤 이익이나 무형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다시 내놓는 행위에 불과한 거지. 그 상실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화돼 갖고 다시 토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 취급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끌고 와 쓰셨다 그러면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과는 다르다. 요게 떠올라가지고 이것도 같은 거 아니냐라고 쓰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점수를 좀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크게 대세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던져주는 내용,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 사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쓰신 것들 점수를 맞으시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잘 근거를 실어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었으면 됐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느낌이 이거는 몰수 추징과는 다르지라고 하는 포인트 잡아 가지고 떠올라서 쓰셨다면 정말 좋았고요. 정말 좋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낙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쓰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제 문제 1번의 내용이었습니다. 1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점수를 좀 맞을 것들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일부 쪽은 국기하고 상징이 좀 점수 맞을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 공부 양을 좀 늘려서 그쪽에서 많이 맞아야 되고, 법소가 원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법소가 쓸만한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봐서 그래서 일부 쪽에서 점수를 좀 맞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했는데, 올해는 이제 법소도 만만하게 나오지 않았죠. 판례 내용을 좀 덧입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판례 내용은 유예반이나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봤던 어떤 뭐 전매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쓰는 거는 무리가 크게 없었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동차반에서는 이제 우리가 양도세 같은 거 잠깐 등한시하고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판단 미스였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동차 때 다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법인세부터 먼저. 소득세 먼저 나오네요. 소득세 2번 문제가. 자, 소득세 먼저 보실게요. 자, 소득세는 사례를 둘로 구분해서 냈죠. 일단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제 늘상 우리가 많이 보는, 양도세 쪽에서 많이 보는 주제 아닙니까? 이게 미등기 전매가 된 거잖아요, 그죠? 미등기 전매. 자, 미등기 전매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서 쓸 것들 대비하는 걸로 반드시 가져가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쓰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미등기 전매가 있으면 이거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 투기나 이런 세력들이 몰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토지거래가 되도록 만들어놨다.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미등기 전매 같은 걸 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을이죠, 을이 토지 소유자고요. 이걸 갑이 취득하는데 갑은 이제 이 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나 봐. 그래서 자기는 취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은 그런데 이걸 다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병이 있죠. 병한테 이렇게 중간에 얘가 꼈는데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 법을 어겼잖아요. 이를 어긴 경우에 이거를 양도세 매기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법을 어긴 건 맞지만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놨던 게 뭐죠? 여기 내용이 물음 가볼까요? 자, 물음에서는 이제 위법소득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뭐 추가로 쓰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제 물음 2번에 포인트 잡아서 이제 보시면, 자, 갑이 행정 법령상의 토지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는 전매 행위를 했을 때, 요거는 나는 무효다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부가처분했잖아요. 양도세 부가처분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갑은 이 사건 A 처분에 대한 불복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매매대금 반환하거나, 즉 원상회복이라는 거 중요한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서 회복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랬다면 이거는 양도세에 과세하는 것이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답안에 보면 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적으로 부가처분 적법하다고 했고 논거를 들어야 되겠죠. 요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는 소득과세로서, 자, 양도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 등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상 대가성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전만 되면 양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양도에 있던 기본적인 개념이 다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양도는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되면 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법률적으로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진 않다. 이 얘기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게 되면 법적으로 유효해야지만 되는 거다라고 한 단서를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도가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귀속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외우라고 했잖아요. 양도와 귀속. 우리 귀속은 국기법에 나오는 실지과세 원칙에 귀속에 관한 실질할 때 정당한 권원 수반 여부를 묻지 않는다. 권리자가 목적으로 지배관리 항소하고 있다면 물론 불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했지만 그건 위법적인 거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정당한 권리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권리자가 목적물을 그 금원이라고 하는 걸 지배관리 항소하고 있다면 이건 소득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귀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보시면 법령상 허가 없는 전매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대금을 반환하거나 말소하거나 원상회복 같은 걸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정당한 권원 수반 여부를 묻지 아니함.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과세되지 않는 양도 차익을 향유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끌어 써놨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양도의 어떤 정의, 범위라고 하는 것과 귀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셨으면 모범 답안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부가처분한 건 적법하다.
자, 이때 이제 약간 이제 반대 의견 좀 하는 쪽도 있으니까 요 얘기를 추가로 3번에 넣어놓은 것이 원상회복을 했을 때 경정 청구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바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일단 과세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는 원상회복이 안 됐잖아요. 대금을 돌려주고 다시 등기를 말소하거나 하는 행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과세가 맞고 나중에 만약에 원상회복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경정청구 통해서 다시 돌려받아가라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게 내용이었고, 자, 요거 하면서 이제 불법적인 게 지금 등장하다 보니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쓰라고 물어본 게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되는 거네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요거 잘 쓰셨나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관해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한데요. 막연한데, 자, 위법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법령상이라고 표현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위법소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위법소득은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 긍정론 부정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론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끌고 가고 막 그랬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구상할 때 일단 법령상이니까 지금 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끌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 이론적인 얘기 어떤 학자들의 논거나 이런 것도 좀 반영하고 싶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 과세 여부, 현행소득법은 과세한다고 하고 있다. 위법적인 소득 과세한다. 그 논거는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학자들 얘기를 좀 더 풀어서 넣어놨습니다. 일단 논거, 논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얘기죠. 위법적인 소득도 권리자가 목적업무를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다면 이거는 소득이라는 거, 이 소득을 얻는 거에 대한 현상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과세가 소득 과세니까 그 개념에 따라 본다면 당연히 위법적인 소득도 과세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적인 것도 과세한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귀속이라는 데서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귀속. 정당한 권한을 묻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위법한 소득이라고 과세하지 않아 버리면 결과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소득자들보다 더 우대한 꼴이 돼 버린다 이거죠. 적법한 소득 있는 자들은 다 세금 내고 있잖아. 위법적인 소득을 세금 안 걷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게 이제 환원되면 어떡하냐, 이게 보통 위법적인 소득은 다 박탈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환원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그때 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조정하면 돼. 위법소득이 박탈되면 이런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거를 좀 달아서 한두 개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대비한 것이 현행 우리 소득세법 규정상 위법적인 소득을 과세하는 것들을 외우자고 했잖아요. 외운 거 써먹어야죠. 그래서 법령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위법소득 과세하는데 소득세법은 원천설에 따라서 열거주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 쪽 열거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적법 불법 고려하지 않는다. 승마투표권 등록도 적법 불법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의 급여, 뭐 뇌물 악선지 배임 수재 이런 것들 외웠던 거, 이 내용들을 또 쓰시면 더 좋겠다. 뭘 어떻게 내용을 딱 물어보는 게 딱 제시된 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한다. 논거는 뭐에 학자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면서 과세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현행 열거된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좀 구성해 쓰시면 나름대로 점수를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쓰셨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다. 자, 요거는 이제 토지허가구역 봤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배점은 좀 3점이니까 좀 더 넣어가지고요. 사례 하나 더 넣었죠. 자, 요거는 이것도 판례입니다. 판례예요. 자, 판례에서 일단 갑이 있고요. 갑이 토지를 이제 상속받았나 봐. 상속 원인을 취득했대요. 그럼 갑의 토지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아 갖고 있는데 갑이 이제 이 병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병 주식회사가 채무자인가 봐. 그래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나 봐요. 돈 빌리는데 이제 갑 소유로 되어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지. 근저당. 그래서 이게 이제 물상 보증이라고 하나요? 보증승과나 마찬가지지. 갑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병 주식회사가 은행한테 돈 빌릴 때 근저당 설정을 해준 거예요. 권리를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병이 돈 갚으면 그냥 이제 말소가 되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 후에 병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요. 법원 경매 절차 진행돼서 들어온 이제 매각하고 낙찰되고 돈 받은 거를 이거를 은행이 배당받아 가져가게 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갑 소유로 된 토지가 근저당권이나 물상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 넘어가서 매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양도냐 아니냐. 근데 이제 주어진 추가적인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인데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병 회사가 못 갚은 거를 대신 갚게 됐으니 구상권이란 걸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상권. 구상권 행사를 해서 병 회사로부터 받아가려고 했는데 병 회사가 폐업 등 해가지고 자력이 없어갖고요 행사할 수 없어서 돈을 못 받았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받은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안 한 상태라 이거죠. 양도세 신고 납부를. 일단 과세관청에서는 경납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양도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양도세 부과 처분했는데 타당하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느낌상 이건 양도로 볼 거냐. 여기서도 아까 우리 얘기했던 외워라. 양도는 매도나 교환이나 뭐 현물 출자 등 등기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대가성 있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을 못 받았는데요라고 이 경매대금 못 받은 겁니까? 보세요. 지금 양도란 건 사실은 뭐죠? 얘가 근저당권 설정해줬고 그리고 그게 변제를 못해가지고 넘어가서 경매 절차 넘어간 거 자체가 양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거야. 그 이행이라는 유상 대가성 있는 상태로 양도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상권으로 갈아탔는데 구상권 행사를 못하게 돼서 못 받게 되는 거는 양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그냥 양도랑 관련이 전혀 없는 행위다 이거죠. 별개다. 별개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내는 것이 맞다는 게 판례 태도, 판례 내용 갖고 물어봤는데 글짓기 싸움 좀 하는 거죠. 나름대로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럴 거다라고 해서 끌고 가서 잘 썼으면 이제 나와서 그렇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양도가 맞다고 보면서 막 내용을 썼는데 그러면 점수를 어느 정도 10점 배점에서 한 5점 6점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쓰긴 어려우니까요. 근데 나름대로 주장을 좀 폈다면 2, 3점 정도는 줘야죠. 칼제점 해갖고 점수를 아예 안 준다? 답이 틀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양도든 뭐든 일단 정의적인거나 그런 것들 다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입해서 근거를 삼아서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들어갔으면 그래도 답이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서 돼 있고요. 자, 이것도 해답 어떻게 달았나 답안 보면 일단 결론 보여줬죠. 적법하다. 여기 해놨네.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등등을 통해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넘어간 거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하는 행위다. 돈 받고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죠? 양도의 개념에 합당하다. 자, 그 상대방은 또 매수인은 그 목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돈 주고 승계 취득하는 거니까 양도하니까 승계 취득이 되는 거니까 서로 간에 대응돼서 양도가 맞다는 겁니다. 개념에 타당하다. 동그라미 2번. 경매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 그 병회사라고 하는 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 보증을 한 것이다 하더라도 양도인은 물상 보증인인 갑이고 그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 보증인의 양도소득 갑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물상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충당돼 버림으로써 대의변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구상권이란 자체가 대의변제했기 때문에 대신 갚아줘 있으니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경매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 건 아니다. 얘가 경매 대가로 본다면 이걸 결국 못 받았으니까 돈 못 받았는데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랑 관련이 없다. 경매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물상 보증 채무를 그 재산 경매 절차 넘어가는 걸 통해서 그게 환가됨으로써 실현된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의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구상권에 대해서는 경매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걸로 가는데 이렇게 쓰시면 이게 저도 판결문의 내용을 따와서 이것저것 다 각색을 한 거잖아요. 이대로 어떻게 씁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주장을 좀 더 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아까 양도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된 거대로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우리 작년에 재작년이나 이럴 때 그때 기대치로 판단하면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래 세법학은 꽈락 넘는 싸움하는 게 원래 세법학. 회계학 1, 2부는 나름대로 고득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다. 올해 시험이. 자, 양도세 내용을 막 물어봐서 좀 동차생 분들은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위에 분들은 많이들 한 주제 부동산 뭐 그 토지가 헐가고 있는 전매 같은 것들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잘 쓰였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도 나름대로는 좀 판례 내용을 또 넣어가지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 사리 2번은
정말 어려운 내용을 좀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던 거고요. 판례인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우리 수입 배당 입금 산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판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 A란 은행이에요, 은행.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나오고 막 그랬던, 그죠? 예전에 수입 배당 입금 산입이 지금이야 이제 통합돼 있긴 하지만 물론 한시적으로 이제 예전 거를 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뭐 판단하고 하는 것도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은행이고요, 주체가 금융업 영위한대요. 그리고 24년 사업년도에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수입 배당금 중 입금 산입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자, 문제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 이제 원화 예수금 이자 등 발행 금융 채권 이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 이자, 신탁 계정 미지급 이자,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막 등장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원화 예수금 이자 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수입 배당 입금 산입할 때 계산을 차감되는 지급이자 차감액이죠, 지급이자 차감액. 거기에서 얘를 제외했대, 지급이자를 보지 않는 걸로. 자, 이게 타당하냐는 판단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입 배당 금액은 또 A은행이 또 90% 출자한 영인내국법인으로 받은 것이고 이 안에 또 자본주의비용 감액하에 받은 배당도 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또 배당금 분배금도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배당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본주의비용 감액 배당이 나오니까 좀 긴장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도 이제 있다. 일단 그렇게 나왔고 과단 세무서장은 이 원화 예수금 이자 등을 모두 차입금 이자에 포함시켜 입금 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해라. 차입금 이자는 이게 차감 마이너스 수입이다 입금 산입할 차감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 포함시키게 되면 입금 산입할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징액 경쟁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법인세 징액 경쟁하는 부가처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는 그래도 일부 쪽이 그래도 꽈락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상대적으로 그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웠으면 좀 쓸 수 있는 것도 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본주의비용 감액하에 받은 입금 산입 대상 배당 금액과 일반 배당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중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의 입금 산입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고맙게도 배점이 10점입니다. 나름대로 고맙죠, 그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외웠던 것들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5가지만 쓰는 거니까 그 중에 골라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이들 우리 외우는 것이 3개월 배당 기준이 3개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소득공제, 유동화 투자 이런 것들 이중과세는 그쪽 법인 단계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쪽 주주 단계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나고요. 이런 거 있고 또 뭐 최근 들어서 개정되고 들어온 사항들 막 하니까 감액 배당 중에서도 이제 내용들이 좀 추가로 이제 할 것도 있고 뭐 이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5가지를 잘 추려서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기억이 안 난다 싶더라도 나름대로는 5개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잘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맞아야죠. 이런 거에서 일단 나름대로 5가지를 잘 쓰셨을 거다라고 보고 자, 물음 2번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라고 하는 걸로 5점. 그래도 인간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 판단 어려운데 판단의 내용은 5점 정도로 점수를 낮췄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판례 내용인데 이제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수입 배당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이제 투자회사가 이 은행이잖아요. 지금 A은행. 그래서 이게 투자회사 입장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쫙 그려보면요. 자, 여기 이제 투자 주식이 있을 겁니다. 왼쪽 차변에 투자 주식이 있을 거야. 이 주식에 대해서 뭘 받은 거예요? 이제 배당을 받은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수입 배당 입금 산입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이중과세니까 조정해 준다라고 들어왔는데 이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지, 과거에. 자, 야, 그런데 보니까 너 지금 법인끼리 어떤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상호 출자가 발생했던 거고 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거 뻔히 알지만 조정 안 해주는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조정해 줄게라고 들어온 게 지주회사 규정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법인도 들어오고 해서 쭉 살아오다가 지금 통합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자,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막 서로 얽히는 지배구조 갖고 있다가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투명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어유, 야, 너 이중과세 조정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이 지주회사 등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래, 남의 돈 빌렸다. 그럼 남의 돈 빌린 게 차입금 아닙니까? 차입금. 자, 차입금 이렇게 차입금. 그럼 차입금에 대해서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자. 차입금 이자. 그러면 이 수입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요거를 입금 산입을 시켜줄 텐데
그런데 남의 돈 빌려가지고 여기다 투입했다고 한다면 요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야. 그런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 수입에다 임금 산입할 때 여기서 손금 산입하지 않고 얘는 똑같은 말이 입금 산입이니 입금 산입할 때 여기서 차감하면 되겠다 해서 지급이자 차감액이라는 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과거에 이제 판례도 있고 등등 했던 게 규정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요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할 때 보면 특정 차입금이 일반 차입금이 막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지금 뭐야? 남의 돈 빌려가지고 우리 지금 규정이 요거 빌려서 이 주식을 샀다면 이 주식에 대해서 들어오는 배당에다 입금 산입하는데 남의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면 빌린 거에다가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이자는 남의 돈 빌려서 샀다면 제재가 할 거야. 요게 여기 투입됐다면 그럼 너 제재 가할 거야. 제재 가해서 너는 송금으로 안 보는 제재 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급이자 차감액이라는 규정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표현이 이 출자 등에 관련된 차입금 등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차입금 개념이 돼버리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애매해갖고 싸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규정이 변해가는 과정, 규정 개정 연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 출자에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냥 차입금이라고만 표현하고요. 이렇게 약간 폭넓게 바뀐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된 거야? 요게 여기 투입됐다는 걸 명확하게 대응할 수 없으니 우리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급이자 곱하기 투자회사의 총자산 분의 주식에 대한 비율 구해 갖고 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가정이 또 들어오게 됐단 말이야.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차입금이란 명목으로 바뀌다 보니 이 차입금 이자에 여기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이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판례로 나왔고 이 판례 내용 가지고 출제한 거란 말이야. 결론은 이게 포괄주의 개념이야. 폭넓어요. 폭넓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남의 이 돈 빌린 걸로 이걸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어떤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야.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 아까 우리 사례에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까 봤던 이제 원화 예수금이자라든가 발행금융채권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신탁개정 미지급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실 대응되는 거 따져본다면 이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돈이 투입됐다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포함하는 게 판례 태도다. 그래서 폭넓게 지금 차이가 바뀌었다.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신탁개정 미지급이자는 뭘까요? 이 은행에서는 이게 투자회사 은행이잖아요. 지금 은행에서는 남의 돈을 맡아갖고 운용해 주는 게 은행이잖아요. 맡아서 그러면 신탁개정이 있어요. 신탁개정이 있고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이건 남의 돈 맡아갖고 운용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계정이 있습니다. 은행 계정이 있어요. 그럼 신탁 계정에 돈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은행에서 이것저것 자금 운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돈이 부족하면 이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이쪽에 쓰고 싶으니까 근데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돈을 빌려오는 형식으로 빌려오는 거죠. 은행 내부에서 신탁 계정과 은행 계정. 그럼 신탁 계정에서 빌려온 것처럼 하니까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이자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자를 준다. 이건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맡아 운용하는데 은행 계정에서 빌려 쓴 거니까 이자를 여기다가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이자 비용. 이게 이자 비용으로 해서 신탁 계정 미지급 이자라고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주식을 취득하는데 돈이 쓰였다는 개연성이 되게 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다 그런 거야. 원화 예수금이자도 마찬가지고 원화 예수금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주식 같은 거 투자하려면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제 그 주식 계좌를 터갖고 돈이 거기 쌓아놓잖아요. 그럼 받는 입장에서 은행에서는 예수금 이자가 돼. 이자 줘야죠 당연히. 주식 투자하려고 오늘 맡겨놓으면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은행 예수금 이자고 막 그런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게 다 보면 이 주식 취득에 이거를 투입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럴 개연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렇지만 이 차입금 이자에다 포함시켜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태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던 거야. 이것도.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보고 이제 위에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또박또박 끊으면서 다 포인트 잡아갖고 뭔가 이게 그쪽인데 뉘앙스가 그런데라고 해서 또 눈치껏 하는 분도 좀 있을 텐데 쟁점이란 걸 잡아내는 것 자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쟁점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것 자체가 물음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요
은행 예수금 이자 등에 대한 것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급이자 차감액이란 걸로 다 넣어서 징액 경정했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냐 아니냐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제 쓰셔야 되겠죠. 결국은 이게 포함해서 한 거는 적법하다라고 했고 이제 판단 근거는 수입 배당 입금 사유라는 제도는 이중과 조정하려고 하는 거다. 배당 받은 거 일부를 입금 산입하는 거고 또 입금 산정할 때 또 이자 나간 게 있다면 일부를 차감하도록 한 거는 그 대응되는 비용을 구해 가지고 걔를 입금 산입하는 거 대응 송금 산입하는 그런 걸로 하는 송금을 산입하는 금액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송금 산입된 금액들은 다 빼고 하잖아요. 먼저 선순위 부인된 거는 빼고 나머지 마지막 남아 있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 구조가 판단 근거에서. 자, 3번에 이제 개정 연역이란 걸 또 해놨네요. 개정 연역을 보면 예전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출자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폭넓게 이제 이거를 빼버리고 단순히 그냥 차입금 이자로 둔갑된 바 있고 그다음 이자 산정에 있어서 또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이 차지한 비율 구해서 아까 전체 분의 이 주식에 대한 비율대로 분자에 집어넣어서 식을 구하도록 돼 있어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역사가 좀 있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규정의 취지라든가 등에 빗대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입 배당금 입금산입 규정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따른 어떤 채무의 이자라든가 딱 명확하게 어떤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자, 남의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만 국한될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 차용금 등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고 폭넓게 손비로서 인정되는 이자 비용 등의 개념인 이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태도. 어렵죠? 이렇게 쓰셨나요? 어려워요.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찍어갖고 이제 한쪽으로 좀 몰아서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들어서 과세관청에서 징액 경정한 거는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는 걸로 간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번에서는 연결납세 방식. 요거는 또 공부를 좀 이것저것 다양한 내용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하셨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연결 같은 것들 우리 사실 세무회계에도 이제 연결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또 안에 계산하는 것도 공부하고 하셨기 때문에 물음 3번에서는 이제 물음이 두 가지죠. 연결 가능 모법인 제외되는 거 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해 보고 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할 때 여기 아까 주식 90%인가요? 지분이 사례에서 보면 90% 넘어가면 연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배당 입금 산입할 때 차입금이자 또 차감하는 고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계산이죠. 여러분 계산할 때 많이 하는 거니까 수입배당 입금 산입 각각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은 하나로 합쳐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 차입금에 등의 이자는 합쳐 갖고 하는 거되 연결 법인 간에 서로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외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해서 6가지 쭉 청산 중인 법이라든가 뭐 3-4개 정도 쓰시면 잘 썼을 것 같고요. 다 똑같이 쓰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는 몇 가지 쓸 수 있었으면 좋고 등 붙이면 됐었고요. 기본 공부하신 분들은 좀 잘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은 연결에 대한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합쳐서 하나로 하는 거니까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이 출자 비율 같은 것도 합쳐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 A, B 합쳤다면 그 과정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각 연결되는 법인 간의 차입금 이자를 다 더해갖고 하되 연결 법인 간의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 이건 빼고 한다. 뭐 이건 기본적인 얘기니까 요거는 좀 나름대로 개념만 잡고 있으면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요건 암기가 좀 돼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 차이가 좀 나긴 할 텐데 어쨌든 좀 뭐 외우신 분들은 썼을 거다. 장담하기 어렵죠. 좀 어려웠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 2번은 정말 어려웠다는 거죠, 이제. 자, 요것도 이제 보면 국외 투자 기구가 등장하고요. 외국법인 얘기가 등장하고요. 다양한 내용을 좀 많이 물어봤네요. 그죠? 그래서 외국법인, 그다음에 국외 투자 기구 해 가지고 제한세율 나오고 원천인수 또 했을 때 제한세율 적용해서 경정 청구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좀 연결짓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 잠깐만 잡아보면 자, 포인트는 여기 이제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외국법인들이 여기 이제 국외 투자 기구예요. C 기구인가요? 문제에서 국외 투자 기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은행이 나올 거야. D은행인가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사물을 처리하나 봐. 그래서 이제 주는데 배당을 이렇게 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준 거야.
자, 요게 이제 미국에 관련된 법에 따라 설립된 거죠. 미국에 관련해서. 그래서 조약이 나오죠. 한미 조세 조약이 등장하죠. 사례에서 한미 조세 조약. 자, 그럼 어쨌든 이 배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외국 법인 과세 문제를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2배 4인기 해가지고 원천 인수는 20% 한다고 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 원천 인수를 몇 프로 진행한 거야? 원천 인수를 20% 진행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요거 연결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조세 조약이란 거를 들여다봤더니 이 조약상에 제한 세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한 세율은 15%입니다. 그러면 15%를 못 넘는 거죠, 이제. 그럼 원래 원칙에서 몇 프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15%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한 상태예요. 이거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 경정 청구 권한이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보면 자, 얘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외국 법인 과세 문제는 토탈에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사업장을 보통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분리과세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분리과세.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라는 거지. 여러분 분리과세는 원천인수의 법률 관계, 상사자는 법률 관계라는 걸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분리과세를 끝나버리는 거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 또 원천 납세 의무자가 있죠. 원천 징수 대상자라고 하기도 하고 대상자, 원천 납세 의무자. 이 소득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 받는 자. 자, 그럼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과세한 직접 징수 권한이 있냐 없냐 따질 때 보면 분리과세 끝나버리는 것들은 원천인수 의무자한테만 과세관청은 징수 권한이 있고요. 원천 납세 의무자는 직접적으로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법리가 약간 들어와서 경정 청구 권한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을 보면 국기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기법은 경정 청구 권 얘기할 때 국기법 나오는 얘기인데 이때 외국법인 등등 이게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자한테는 얘한테는 경정 청구 권한이 있는데 원천 납세무자는 없어요. 경정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얘는 못하게 막아놔 버렸습니다. 외국법이나 이런 비고지자 등은 못해요. 경정 청구를 못하는데 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부도 폐업했다든가 또는 얘가 해달라는데 안 해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얘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약간 보완돼 있습니다. 그게 국기법 내용입니다. 그럼 국기법 내용대로 한다면 이 경우에 이 경정 청구 권한이 얘한테만 있는 거야. 은행한테만, 원천인수 의무자한테만. 이 원천 납세 의무자인 원천 대상자에게는 없는 걸로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법인세법의 구속진 내용인데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때 국기법 내용대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 국기법과 개별세법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개별세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개별세법에서 국외투자기구가 얘가 이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면 이 표현은 우리 국기법의 제척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특례 제척기간이라 하다 보면 이 실질귀속자라는 표현이 막 나와요. 그게 등장하게 된 게 중간에 이게 규정이 들어오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얘도 경정 청구 권한이 있대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대요. 얘가 실질 귀속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요거 이제 분리과세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약간 이제 활용을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본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외국법인 등이 낀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경정 청구 권한이 원천인수 의무자인 은행, 원천 의무자한테만 있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국기법 법인세법에서 얘가 실질적인 귀속자가 된다면 이때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거기다가 얘가 실질 귀속자가 되면 어떤 차이가 얘가 실질 귀속자냐 아니냐가 그럼 얘가 이제 여기에 펀드야. 외국에 있는 펀드 같은 거야, 펀드. 그럼 얘가 실질적인 귀속자가 됐다면 그러면 얘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조세 조약이 적용을 받고요.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면요. 얘가 귀속자가 아니라면 그때는 요거에 대한 투자자인 개별적인 이자들 각자의 어떤 내용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실질 귀속자 물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물음 4번에서 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국외투자기구를 국내 원천소득 실질귀속자를 보는 경우로 설명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자, 눈치껏 좀 하신 분들은 사례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끌고 쓰는 분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잘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동차생들은 전혀 여유가 안 생기고요. 읽으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여유가 없습니다. 아예 보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다른 것 좀 하다가 빈칸으로 나온 분도 좀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문제에서 뭔가 건져갈 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여기 안에 이제
이 국외투자기구 얘기하면서 국내 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표현 들어가 있고요. 규정되고 또 조세 조약에 정하는 비과세나 면제나 제한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요거 끌고 와서 하나는 쓸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요 정도 썼으면 정말 잘한 게 되는 거다. 나머지는 쓰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가 귀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뭐 그쪽 나라에 납세자가 되고 뭐 납세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답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썼다고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경우 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그 나라에 납세물을 부담하는 자, 납세무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얘들이 국내 와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나 이런 것들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거. 이런 게 다 만족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 갖고 끌고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게 펀드가 조세 조약에서 국내 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규정되고 얘들이 국내 소득에서 아까 읽어봤던 비과세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끌고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시험장에서 어쨌든 이거다. 어렵지만 어쨌든 요령이란 게 생기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1번, 2번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판례에서 또 하나 나오다 보니까 규정이 들어온 거긴 한데 꽤 오래전에. 그래서 이거 실질적인 누가 가져간지 모른대요. 모르면 국외투자기구에다가 할 수밖에 없잖아. 얘가 귀속자가 될 수밖에 없죠. 투자한 투자자를 모르니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부만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한정한다고 돼 있고, 입증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득세 할 때 공동사업 얘기나 마찬가지지. 각자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만 각자 세금 매기는 거. 얘는 모른다는, 그러면 그자한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귀속자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건데 이게 저라고 예상해서 이거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했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실질 귀속자가 되었대요. 되었으면 그러면 거기 아까 동그라미 2번 요건을 만족해서 사례에서 만족해서 국외투자기구 C기구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르고 20% 지금 해버린 상태네. 그럼 이때는 그러면 경정청 권한이 있느냐 했더니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랬고요. 적법한지 논하시오.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경력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 근거는 이제 밑에 이제 만족했다. 여기서 이제 법인세법에 따르면 제한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그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체기소문자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게 우리 경정청구니까 5년이죠. 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리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체기소문자 관할 세무장한테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문의 규정이거든. 여기 이제 플러스가 돼 있단 말이야. 실기속자가. 국기법과 다르지. 국기법은 원청에서 의문자만 가능하고 대상자는 안 되는데 실질기속자가 돼버리면 가능한 게 법인세법에 어떤 특별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실질기속자인지가 이게 중요한 거네. 그래서 따져봤더니 여기 실질기속자 아까 봤던 첫 번째 내용에 쓴 거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온 내용으로 수익적 소유자, 비과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갖추고 있다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기속자가 맞다. 그래서 경정청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경정을 거부한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어렵네요. 그죠? 쉽지 않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상증세 문제입니다. 상증세 문제는 이 상증세 문제는 좀 만만하게 주면 좋은데 이것도 판례 내용이 좀 나와서 좀 쉽지 않은 내용으로 좀 나왔고 또 쪼갰습니다. 잘게. 일단 사례 2개를 던져줬고요. 첫 번째가 명의 신탁 징여의제죠. 명의탁 징여의제. 최근에 있었던 어떤 판례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자, 물음 1번에서는 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설을 안 했다. 이게 해태한 경우로서 세금 회피 목적이 있는 거 추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우리 명의탁 징여의제는 기본적인 요건이 뭐예요? 권리의 행사 이전에 등기나 등록이나 명의 개설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건 또 제외고, 부동산 제외고, 주로 주식이나 채권, 그 재산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즉 명의신탁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죠? 당연히 그건 만족해야 되고, 즉 명의신탁이 돼 있어야 된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이거는 이제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주주명부라든가 변동상환 명세서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명의탁 관계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의탁 자체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건데 그 마지막 요건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거 없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자 앞으로 등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실제 소유자가 돈 주고 사놓고 등기를 옮겨오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버리면 이건 세금 회피할 목적이다. 여러 가지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가 소득세 누진세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천압세무라든가 과점주주 그죠? 간주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있는 걸로 보겠다. 왜냐하면 내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세금들을 막 내야 되는데 그걸 면탈하려고 피해가려고 한 거니까 그렇다면 추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출발이. 그런데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되려면 어떤 거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쓸 수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명의탁 증여제는 달달달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정부에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답에 가보시면 답안에 일단 끌고 가는 게 명의탁 증여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쫙 있는데 그중에 세금 회피 목적의 신탁이어야 된다. 이때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회피 목적이 있는 걸로 추정하게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그런데 다만 이때 제외하는 것이 기억 니은 해가지고 자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로 종전 소유자가 지금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샀는데 근데 갑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옮겨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뭘 해버리는 거야? 팔았어요 양도세 신고 또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해버렸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과세관청이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때는 이제 추정하지 않겠다고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다. 지금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샀는데 을 앞으로 된 명의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갑으로 옮겨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을이 팔았습니다라고 이런 신고를 해버린 거야. 이건 아니면 상속받았대요. 아버지가 명의탁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명의탁한 재산을 자기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과세관청이 알았잖아요. 그랬구나. 이렇게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명의탁한 거를 상속 신고할 때 등에 포함시켜서 신고한 경우, 그죠? 이때는 추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공부, 명의탁 증여제를 공부했다면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많이 써보고 유예 때도 모의고사 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됐고. 자, 물음 2번에서는 이제 세무장 명의특위에서 혜택 증여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판례 내용인데 사실 연도를 조금 최근 걸로 바꿔버려서 그런데 원래 이게 포인트가 뭐였냐면 지금 상황이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포인트는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갑이 지금 A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잖아. 지금 만주 실제는 갑 건데 자기 앞으로는 4천주고 을 앞으로 3천주, 병 앞으로 3천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갑이 다 자기 건데 갑은 4천주.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명의를 시작해 놓은 거지. 그래서 3천주. 그럼 다 자기 거니까 원래 과점주주겠네. 100% 다 자기 거네, 그죠? 근데 남 앞으로 옮겨서 과점주주 회피하려고 등에서 433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갑이 거자층 정에게 A 회사 주식 만주 전부에 대해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요. 잔금 지급하면서 이제 기존 명의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명의를 신탁해 놓은 거를 종료하기로 하고 지금 요거를 누구에게? 갑이 사실 갑 거죠 다. 이거를 정에게 양도하면서 얘는 명의해서를 해줬어요. 4천주는. 근데 이건 그대로 둔 거지. 그러면 여기 명의탁 관계 이거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다시 정과 새롭게 명의탁 관계가 된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명의를 신탁하는 증여의제가 있고요. 명의 개서 혜택에 대한 증여의제가 있고요. 자, 명의탁 증여의제는 얘가 돈 주고 샀는데 만주를 얘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놓은 거지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된 거지. 이게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지. 명의개서 혜택는요. 돈 주고 샀는데 자기 앞으로 명의를 옮겨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그게 혜택 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을에게 주식 전부를 다 넘기면서
자기 거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건 넘겨주고 이거는 그대로 얘 명의탁 관계가 해지가 되고 다시 명의탁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순간 이거는 이 중에 뭘로 봐야 돼? 이걸로 봐야 돼요. 명의탁 증여여자가 또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야. 원래 자 봐야 돼. 그럼 명의탁 해태로 볼 거냐? 자 이때 명의탁 증여여자는 갑이 돈 주고 샀는데 이거를 남 앞으로 옮겨놓는다는 명의에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명의를 신탁한 관계에서 명의 신탁된 거를 다시 해지하고 다시 소유권 넘겨준 상태인데 얘랑은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지. 그러면 뭔가 명의를 신탁하는 행위라고 하는 명의개설한 행위는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이거는 얘께 된 거니까 얘가 명의를 신탁한 건데 얘가 명의를 신탁한 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증여다라고 하는 거야. 이 입장에서 증여가 되는 걸로 해서 얘는 그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의사 해태는요? 해태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때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명의탁 증여여자는 얘가 둘 간에 명의를 넘겨주는 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 증여가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거 언제가 증여 시기예요? 타인으로 명의개설 등을 한 날이잖아. 원래 이게 되는데 얘는 얘 앞으로 돼 있는 거를 얘 앞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둔 상태에서 계약 해지하고 얘가 계속 계약한 거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 둘 간에 계약을 한 날이 얘가 얘 앞으로 남 앞으로 지금 명의를 옮겨놓은 거랑 똑같은 날짜가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이 되는 거야. 그 날짜 기준이고 만약에 이게 되면요 해태가 돼버리면 이건 소유권 취득에 속하는 해 다음에 말일의 다음 날로 돼 있어요. 더 뒤죠. 그래서 이게 제적 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관련 판례 내용이. 그래서 예로 보게 되면 그럼 제적 기간 내냐 따져봤더니 얘는 제적 기간이 지나버린 거야. 이 상징세 제적 기간이 15년인데 보통은 10년, 15년, 무신고 등등 15년 되는 거니까 15년인데 한참 오래전. 그래서 이제 어쨌든 99년도 막 이때 여기가 지금 최근에 나온 거야 판례가. 어쨌든 얘로 따지게 되면 얘는 제적 기간 만료가 돼버린 상태고요. 얘는 뒤니까 얘는 제적 기간 만료가 안 된 상태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그 타이밍이.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이거다라고 묻혀갖고 이걸로 해서 과세. 이거는 제적 기간 만료가 돼버렸으니까 이걸로 보겠다고 막 밀어붙여갖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례 내용이고 그 내용을 낸 거예요 시험에. 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얘가 될 뿐 얘는 아니다는 거야. 명의에서 해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아셨죠? 명의에서 해태에 대한 증여여자는 될 수 없다. 명의 신탁 증여여자만 되는 거야. 얘가 처음에 최초에 명의탁 증여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계약 체결하면 얘가 다시 명의탁 증여여자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그게 있을 뿐이지 명의를 옮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태했다라고 하는 증여여자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얘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요 내용인데 여기 이제 해답에 가보시면 자 지금 상황은 이해됐죠? 어쨌든 뭐 시험 보셨으니까. 자 물음 2번에서 이제 배점은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6점 배점으로 해요. 해태에 대한 증여여자 규정을 적용했는데 과세관청에서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자 적법 여부 주식 양수인인 을과 기존의 명의수탁자인 을병 사이에 새로운 명의탁 합의가 있어서 새롭게 명의탁을 한 거지. 이 사건 주식을 정합으로 명의설을 하지 않았죠? 않고 계속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명의탁한 상태니까 그냥 명의자 실제 소유자만 바뀐 거 아닙니까? 실제 소유자만. 그래서 갑에서 정으로 을병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야. 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여자 규정만 적용할 수 있을 뿐 명의에서 해태 증여여자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근거는 무엇이냐? 들어가시면 자 명의탁 증여여자 규정이 먼저 명의탁 증여여자예요. 등기나 등록 명의훼손 등을 한 날에 남 앞으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날에 그 재산에 증여받은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명의탁 관계가 성립되었다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미 명의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사례처럼 이미 을병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정에게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양수인 정과 기존의 명의 수탁자인 을병 얘가 정이고 얘가 을병이 되는 거지. 을병 사이에 새로운 명의탁 합의만 있으면 곧바로 명의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해했죠? 그래서 볼 수 있으므로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을 증여의제일로 봐서 명의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사례에서 이거를 해봤더니 이거는 제척기한 만료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아니다. 이제 명의사 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하겠다. 근데 이 규정을 따져봤더니 이 규정은 주식을 취득했는데 돈 주고 샀는데 장기간 자기 앞으로 명의를 옮겨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거가 가림이 없게 된 거니까 조세비 목적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하는
명의탁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는 새로 와서 명의탁 관계가 하지 않았더라도 징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명의계사 혜택 징여의제 규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명의계사 혜택 징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징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인 명의신탁 합의가 없더라도 징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 규정이므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얘를 보완하려고 만든 거니까. 근데 4번에 근데 사례에 대입해 봤더니 주식 양수인과 정과 기존의 명의 수탁자인 을, 병 사이에 새로운 명의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일에 이미 명의탁 징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어버려서 징여세 과세가 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음에도 장기간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 하여 혜택 징여의제 규정을 다시 별도로 적용하는 거는 이중의 부담을 주는 거다. 그죠? 이게 모순이다 이거죠. 처음에 이 을이 정이 다시 새롭게 계약하면 이때 징여의제가 되는 명의탁 징여의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안 하고 있다고 해태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이건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 있었던 정의 징여에 대해서 이걸 부인하는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야.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 부당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내용 자체는 23년도가 나오고 등등 하지만 원래 사실 판례는 1999년도 막 이렇게 옛날 건데 그 내용은 살짝 날짜는 바꿔버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적인 얘기만 쓸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요 내용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례 2번에서 하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전환사채 규정을 막 공부하는데 이건 신주기소부 사채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래도 뭐 내용은 달라지는 거 없죠. 거의 같죠. 같다. 그래서 전환사채만 공부하면 돼요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는 내용이 뭡니까? 포인트가 그냥 처분이 적법한지를 한번 논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신주기소부 사채, 신주기소부 사채. 자, 전환사채처럼 얘는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이익에 대해서 징여 예시 규정을 적용하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들어가 보면 요건 안에는 다 특수환기인을 요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당사자가 B 회사의 사내이사 최대 주주가 갑이에요. 최대 주주. 그리고 B 회사의 대표이사 2대 주주인 을이 있어요. 을의 외삼촌인 거주자 병의 문제야 지금. 그럼 최대 주주의 특수환기인이 아닙니다. 2대 주주의 특수환기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랑 똑같이 본다면 얘가 기본적으로 취득 단계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 특수환기인한테 취득했어야 되고 특수환기인 또는 발행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의 특수환기인은 주주, 그죠? 이렇게 봤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주주와 특수환계 여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최대 주주와 특수환계. 근데 최대 주주는 갑이야. 근데 여기 병은 지금 을이야. 을이니까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 자체 요건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여 예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결론이. 그럼 그 내용은 딱 보면서 이게 최대 주주고 딱 내용에서 그 전환사채 규정만 알고 있어도 그렇구나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부가처분한 건 타당하지 않구나를 알았는데 여기서 내용을 끌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계속 징여예시 규정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징여의제 우리 사실 예전에 과거에 징여가 있고 징여는 민법상의 징여 등의 개념에 따른다면 계약관계 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과세하려고 했더니 과세가 안 돼. 그래서 플러스 이제 다 뭘로 바꿨어요? 징여의제. 이것도 징여의제 하면서 내용들을 막 규정을 두어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하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뭘로 바꿔버렸어요? 포괄주의로 바꿔버렸잖아. 완전 포괄주의. 자, 근데 포괄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너무 또 조세 법률주의를 저해할까봐 과세권 법정주의 명확주의. 그래서 과거에 징여의제 규정이 있던 것들을 다 이걸 없애고 포괄주의로 가면서 이게 뭘로 둔갑된 거야? 예시 규정으로 둔갑된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징여의제는 원래 징여가 아니야. 일감몰아주기가 무슨 징여야. 근데 우리가 징여로 봐서 과세하니까 명의탁 징여의제도 징여로 의제하는 것뿐이지 이건 징여 아니잖아요. 명의를 옮겨놓은 건 실질은 명의를 신탁한 거에 불과하잖아. 근데 준 게 아니잖아. 징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징여의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징여의제란 개념으로 들어와 있던 것이 다 없애고 예시로 갈아타면서 예시에서는 완전 포괄주의의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계산식이라든가 요건들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건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타당하지 않더라도 야 과세관청에서 포괄주의 아니냐? 완전 밀어붙여서 포괄주의로 가서 과세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방어하려고 만든 거다. 그래서 예시의 규정들의 요건들을 만든 게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럼 과세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건 만족 검증해 봤더니 요건 만족 못했고, 두 번째 완전 포괄주의를 혹시 대입할 수 있나 봤더니 그 요건식이나 요건 내용들이 다 어떤 완전 포괄주의 방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포괄주의는 적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많이 우리 봤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만 머릿속에 연상해서 쓰셨으면 점수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규정이라고 이제 제가 좀 넣어놓은 거는, 자 일단 기본 규정 검증해 보자. 특수관계인한테 이제 취득한 자, 그죠? 또는 발행법인 최대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주주,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취득한 자의 요건을 만족해야 돼. 인수자가 이런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요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완전 포괄주의 해당 여부. 자 완전 포괄주의, 변칙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니까 개별 규정에 어떤 특별한 어떤 유형들을 만들고 있다면, 그 제한하고 있다면, 그죠? 한정하고 있다면, 그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제한에 따라야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징역 개념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적법 여부를 따져본다면, 일단 요건 충족을 못했다, 안 했다. 그리고 완전 포괄주의 적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과세할 수도 없다. 완전 포괄주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가처분한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풀어 쓰는 걸로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판례 내용이다. 또 지역적으로 아까 연결이라든가 연결 가능 모법인 뭐 제외되는 거 막 이런 것들만 외우는 것들만 해서 좀 못 외웠다 그러면 막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뭐 방향 잡아서 좀 나름대로 그 무기 만든 것들을 활용해서 좀 쓰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꽈락을 좀 면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점대 중후반 정도 맞았으면 정말 잘 보신 거고요. 2부 쪽이 문제지, 1부 쪽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동차분들은 좀 양도세 안 한 분들은 또 그쪽에서 접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점수를 많이 깎아 먹으니까 좀 약간 좀 더 부담이 되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1차 1부 쪽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2부 쪽 내용 이건 좀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